프랑스는 기술만 베꼈고 한국은 정신을 지켰다. 정치도 예산도 시민도. 이 나라에선 절대 포기라는 걸 모른다. 강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나라는 나라 자체가 미쳤다. 프랑스 최고 수질 전문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상징이 될 뻔했던 생강. 수영 강행. 선수 구토. 전 세계 조롱. 그리고 책임자였던 한 남자의 사임. 생강 복원 실패 후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미쳤다.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7월 파리 올림픽의 한복판에서 저는 인생 최대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생강 수영 경기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까지 수질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기준치에 턱걸이한 상태였죠. 그 순간 정치적 압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걸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하세요. 그건 명령이었고 동시에 제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경기 당일 선수들은 생강에 뛰어들었고 그중 한 명이 중반에서 멈춰 서더니 구토를 했죠. HD 카메라에 생생히 잡힌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중계되었어요. 언론은 폭풍처럼 달려들었죠. 프랑스, 똥물 속에 선수 던졌다. 생강 복원, 미화된 참사. 기술이 아니라 체면이 급했던 정부. 그날 밤 프랑스식 정중한 퇴진 요청을 받았어요. 그 말뜻은 명확했죠. 이제 당신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 종이를 내려놓고 나왔을 때 제 귀에 들리던 소리는 기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2019년 서울 한강변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였어요. 왜 하필 그때가 떠올랐을까요? 한강을 봤던 건 단 하루였고 단지 관리 잘 된 도시 하천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생강에서 실패한 제가 떠올린 건 템스강도 허드슨강도 아니었어요. 바로 서울의 한강이었죠. 잠을 설친 밤 노트북 속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4박 5일간 한국에 갔던 출장 기록이었죠. 보고서, 사진, 회의록, 강변 정화 설비 도면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그때는 그냥 잘 정리된 도시 프로젝트쯤으로 보고 넘겼던 것들인데 지금 보니 마음이 서늘했어요. 사진 속 반포대교 야경, 여의도 공원, 하수고도 처리장 내부 구조도. 모든 장면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죠. 우린 이미 해냈는데 넌 왜 흉내만 내다 망쳤니? 결국 결심했습니다. 공직자도 아니고 외교사절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실패한 환경 전문가로 정말 그 본질이 뭔지 배우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 보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고 하늘은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멀리 흐르는 강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 강을 다시 보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요, 무너져야죠. 무너져야 배울 수 있겠죠. 이 나라의 강이 어떤 식으로 제 자존심을 다시 박살낼지 스스로에게 그 충격을 허락하기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실체를 본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과거에 한번 스쳐봤을 뿐이고 이제는 그걸 다시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실패한 자라는 겁니다. 성공한 이들을 마주하는 자의 시선은 항상 조금 비겁하거든요. 서울의 가을은 파리와는 결이 달랐어요. 10월 말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강바람은 부드럽게 살을 스쳤죠. 이른 시간에 숙소를 나섰어요. 전직 프랑스 환경청 간부라는 타이틀도 생강 실패의 책임자라는 무거운 꼬리표도 없는 그저 한 명의 관찰자로서 한강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어요. 뚝섬 유원지로 향했습니다. 2019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 때문이었죠. 그땐 전형적인 외빈 방문이었고 보고서용 사진만 찍고 돌아갔어요. 이번엔 다르죠. 이젠 철저히 제 눈으로, 제 감정으로 이 강을 보고 싶었어요. 역 근처에서 나오자 강변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들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강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조깅을 하는 이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20대 남녀가 웃으며 강변길을 가로질렀고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 무릎 담요를 덮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이 강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프랑스라면 물 근처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비 오면 수위가 올라가니 피하고 겨울엔 바람이 매서우니 멀어지고. 그런데 여기선 강이 위험이 아닌 안식처럼 존재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게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똥물이었다고. 그 사실이 다시 떠오르자 저는 멍해졌어요. 지금 제 눈앞의 풍경은 그냥 정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복원조차도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와 국민이 함께 다시 태어나면서 만든 문명 공간이었죠. 프랑스의 생강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행사 장소였고 홍보용 무대였고 행정의 부담이었죠. 시민들은 강을 구경했지 거기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한강은 시민들 곁에 있었고 그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며 웃고 있는 중년 남성, 강변 데크에서 스트레칭하는 60대 여성들, 유모차를 끌며 산책하는 부부. 그날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회의, 연구비, 장비와 기술로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 이곳에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린 물을 정화하려 했지만 한국은 사람과 도시, 그리고 미래를 정화한 거였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강은 분명 물이 흐르는 강이었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무거운 질문들이 몰려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을까? 기술은 더 발전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지? 제 뇌리를 떠나지 않던 그 질문 하나. 이젠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밤늦게 노트북을 열고 2019년 한강 시찰 때 정리해둔 보고서와 사진을 다시 펼쳐봤어요. 처음 봤을 땐 그저 시민 친화적 디자인, 선진 하수 처리 시스템, 수변 공간, 정비 모델 정도로만 요약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그 모든 항목마다 숨겨진 정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수관을 분리형으로 교체하는 작업. 프랑스라면 최소 수십 년 걸릴 걸 한국은 10년도 안 돼 전국에 확대했어요. 기술이야 우리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일관성과 추진력은 없었어요. 생태보건구역도 마찬가지였죠. 도심 한복판인 여의도의 습지를 복원하고 밤섬 같은 섬을 생태보호구역으로 남겼다는 사실은 우리 행정 시스템에선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한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어요. 끈질김, 그리고 정책 일관성.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프랑스처럼 시위가 잦고 갈등이 심한 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늘 정화율, 비용 대비 효율성, 1인당 처리량 같은 숫자를 쫓았어요. 한국은 사람을 쫓았더군요. 그 사람들의 기업과 미래를 연결하는 가치를 선택했던 거예요. 프랑스엔 장기 계획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부족하죠. 시민들은 정책을 정부 일로 여기고 정부는 시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정책이 마치 국민과 함께 쓰는 유서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손주에게 이 강을 남기기 위한 결심말이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이 강한 나라다. 이건 유럽이 흉내내기엔 너무 높은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한강변에서 충격을 받은 다음 날 서울시 수자원본부에 정식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를 더 이상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이 나라의 실무자에게 듣고 싶었어요. 다행히 한강 정비 정책에 20년 이상 참여했던 서울시 수질정책과의 과장님이 면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들이 해낸 일을 우리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닙니다. 누구라도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 우리는 귀국해서 생강의 한국식 하수처리 모델을 적용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은 된 겁니까? 그분은 말없이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시작했지만 철학으로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걸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과제로 봤습니다. 80년대 말 IMF 위기를 겪기 전부터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시장이 교체돼도 한강 프로젝트는 절대 중단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반대해도 밀어붙였고 예산이 부족해도 일단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저는 불편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줄고 시민단체의 항의로 사업이 무산되곤 했죠. 우리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우선했고 그래서 정화는 늘 미뤄졌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묻자 과장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썩은 강을 물려줄 수 없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냄새나던 시절을 견디며 같이 싸웠습니다. 강변에 쓰레기 주우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놀게 하자고 외쳤죠. 프랑스에선 시민이 환경정책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할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한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견디고 동참했던 겁니다.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기술은 비슷해요. 하지만 한국은 정신이 달랐어요. 버티고 이어가고 손잡고 가는 힘. 그게 결국 한강을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이 강을 이해하지 않고 복제만 하려 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죠. 아닙니다. 이제 보셨으니 돌아가서 지키면 됩니다. 환경이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여러 개의 폴더를 꺼내 열었습니다. 템스강, 센강, 허드슨강, 스프르강, 라플라타강. 전 세계 도시하천 복원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보고서들. 수천 페이지에 달했던 이 자료들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첫 장부터 살펴본 건 템스강이었습니다. 유럽 수질 개선의 상징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 강은 1950년대부터 70년 이상 복원 중이지만 도심 구간의 실제 수질은 여전히 2급, 3급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영국 언론들도 종종 지적하죠. 보기엔 깨끗하지만 들어가진 마세요. 시민 접근은 제한적이고 생태 회복도 여전히 과도기적이에요. 다음은 생강. 말할 것도 없죠. 저 스스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수질 지수는 나아졌지만 근본적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폭우가 내리면 여전히 하수 넘침이 발생하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수영 가능이라며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 다음은 허드슨강. 뉴욕의 상징이자 미국 연방정부까지 개입한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PCB 오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PA 보고서에서도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문장이 들어있죠. 시민 접근성, 부분 허용, 레저 활용, 조심스럽게 관리. 완성형 모델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 30년. 딱 30년 만에 이 강은 도심 중심부를 가로지르면서도 1급수 수질, 생태 복원, 시민 접근성, 문화공간, 야경 관광자원까지 모든 걸 갖춘 유일한 하천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두 가지 목표를 겨우 달성하고 성공이라고 자평하죠. 하지만 한국은 수질 개선뿐 아니라 삶의 질, 시민 문화, 환경 철학까지 완성해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천을 정화한 게 아니야. 강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보고서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강 프로젝트는 전 지구적 기준에서 유일하게 완성형에 가까운 도시하천 복원 사례다. 그동안 수많은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늘 유럽의 사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걷고, 대화하고, 다시 분석한 지금 한강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지금껏 정치 시스템, 예산 구조, 기술 개발 속도 등 온갖 분석을 다 해봤어요. 하지만 진짜 정답은 간단했어요. 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시민이 빠진 적이 없었어요.
기술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들까지 이 강을 위해 무언가를 했고 그 흔적이 물결 속에 스며 있었어요. 세 개의 강은 행정이 만들었지만 한 강은 국민이 만든 강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였고 그 차이가 결국 전 세계 어디서도 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호텔방 창가에 앉아 손에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공직에 있을 땐 보고서를 썼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건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을 저만의 기록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제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쓰는 정리입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강은 기술이 만든 강이 아니었다. 그건 국민이 세대를 이어가며 만든 정신의 결과였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강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엔 환경 성공 사례를 확인하러 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엔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집요하지? 왜 이렇게 포기라는 걸 모르지?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국가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죠.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일어섰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언제나 먼저 무릎 꿇을 것 같은 나라가 어떻게든 일어나 가장 먼저 걷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원동력이 뭘까? 그 질문이 저를 다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한강에서 본 풍경 속에 이미 다 들어있었어요. 강을 포기하지 않았죠. 누구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낸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끊지 않았고 예산이 줄어도 멈추지 않았고 국민들은 관심 없을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가서 쓰레기를 줍고 지켜내고 그 결과를 또 다음 세대에 자랑스레 물려주더라고요. 그 정신이 이 나라를 지켜온 본질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나라를 본 적 없었어요. 프랑스는 강하죠. 기술도 역사도. 하지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국민 전체가 다시 일어나는 힘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나라잖아요. 전쟁 폐허에서 독재의 그늘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감염병까지 이 나라는 그렇게 수도 없이 부서졌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더 찾아봤어요. 1950년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는 것, 그것도 천연자원 하나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뤄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민주화도 이뤘다는 점이었죠. 독재에 맞서 싸웠고 피를 흘리면서도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냈어요. 프랑스도 혁명의 나라지만 그 변화는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났어요.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모든 걸 해냈죠. 한강이 그랬듯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냥 시작하고 힘들어도 계속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강 복원 프로젝트에서도 국가 발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보였어요. 2010년대 초반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했을 때 프랑스 언론들은 어떻게 이 나라가 선진국 모임에 들어갔나? 라고 의아해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준이 되는 수치나 GDP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집념과 끈기, 그리고 국민적 단결력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이틀, 저는 매일 아침 한강으로 나갔어요. 반포대교, 여의도, 망원, 이촌. 다양한 구간을 걸으며 이 강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아두고 싶었죠. 한 구간에선 노인들이 모여 운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선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강변 카페에선 사람들이 일하고 데이트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심지어 새벽 5시에 나갔을 때도 이미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프랑스 생강 주변은 밤이면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비가 오면 접근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나오곤 해요. 그런데 한강은 달랐어요. 밤에도 사람들로 가득했고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산책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물 자체가 달랐어요. 생강은 언제나 불투명한 갈색이지만 한강은 맑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강변에 앉아 30분 동안 그냥 사람들을 관찰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모든 연령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이 강과 어떻게 교감하는지 지켜봤어요. 학생들은 강변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노인들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엄마들은 아이들과 놀고 있었죠. 한강은 그저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의 생활 무대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강을 프로젝트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기술적 과제, 행정적 숙제, 정치적 업적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한국은 강을 삶으로 봤어요. 국민의 일상, 도시의 미래, 아이들의 추억이 될 공간으로 말이죠. 이번 서울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환경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도시, 자연 공존 모델은 본 적이 없었죠. 한강을 통해 본 한국은 그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르게 사는 나라였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강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집약되어 있었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미래가 흐르는 공간이었죠. 마지막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프랑스는 기술만 베꼈고 한국은 정신을 지켰다. 정치도 예산도 시민도 이 나라에선 절대 포기라는 걸 모른다. 강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나라는 나라 자체가 다르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한강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강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의 저는 끝났지만 한 사람의 환경 전문가로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든 적용해보고 싶었죠.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을, 수치만이 아니라 가치를,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려 합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다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 뿐이다. 한국은 그걸 몸소 보여줬고 한강은 그 증거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작은 환경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정부 프로젝트는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죠. 대신 지역 커뮤니티, 시민단체들과 함께 작은 하천 정화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프랑스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함께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기술보다 사람을, 단기 성과보다 장기 비전을, 수치보다 가치를 우선하는 방식으로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끈기를, 그들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요. 한 번도 그런 나라를 본 적 없었어요. 프랑스는 강하죠. 기술도 역사도. 하지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국민 전체가 다시 일어나는 힘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나라잖아요. 전쟁 폐허에서 독재의 그늘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감염병까지 이 나라는 그렇게 수도 없이 부서졌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 중심의 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꾸어냈고 K방역, K기술, K문화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정말로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제 노트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한강을 보러 왔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게 됐다. 이곳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남성들과의 결혼이 당연한 선택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드라마나 K-팝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환상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실제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생생한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며 이 같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일본 남성과의 연애에서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소한 고민을 털어놔도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왔고 그녀의 노력은
늘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 남성을 만나면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남성은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배려와 존중으로 대하며 그녀의 작은 말 하나까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남성의 헌신적인 태도와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일본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혼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매 순간 배려하고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이 같은 이야기들이 퍼지며 점점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미코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에요. 대학 시절,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동기였던 다케시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첫 인상부터 무척 깔끔하고 매너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얼굴에 학점도 좋았던 그는 제 주변 친구들까지 유미코, 정말 운이 좋네라며 부러워했을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와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시작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그는 조금씩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다케시에게 직접 만든 초콜릿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고 저는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새벽까지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선물을 건네받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돼.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제 정성을 이렇게 간단히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척 서글펐습니다. 그는 저를 자꾸만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바뀌어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할수록 제 자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그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을 때 일어났어요. 다케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나는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한 적 없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그동안 그에게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를 위해 노력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문제라는 듯한 태도만 보였죠. 그날 저는 연애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는데도 그는 아무런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을 뿐이었죠. 연애가 끝난 후에도 그와의 기억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제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제 부모님은 제게 계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미코,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때가 됐잖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부모님께 단호히 말했죠.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 놀란 얼굴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일본 남자들은 여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제가 노력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속 무언가가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결심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연애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무작정 TV를 켜다가 우연히 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에게 단숨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여자친구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고 감정 표현도 솔직하게 하며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본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까지 다정하거나 헌신적이지 않거든요. 일본에서의 연애는 서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더 담담하고 무미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연애란 마치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보듬는 과정처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류 드라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물론이고 가족 이야기까지 그려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와 남성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한국 남성들은 연애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데도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출연자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족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 무렵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유미코, 너도 한번 생각해봐. 요즘 일본 여성들 중에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사람 많잖아.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정말 잘해준다더라.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일본 여성, 한국 남성 결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니 여러 블로그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일 결혼정보회사에 관한 글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게요. 홈페이지에는 성공적인 국제결혼 사례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일본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창피했어요. 내가 이런 데까지 의지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뒤 제 인생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저는 등록만 해두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연애 경험이 제게 준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며칠 후 회사에서 첫 번째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화상 미팅이라는 방식이 낯설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덕에 부담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성훈이라는 이름의 한국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성훈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한국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이는 그는 깔끔하고 성실해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대화 내내 저를 배려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가 일본에서 일하는 직업에 대해 묻고 제 취미를 듣고 나서도 진심으로 공감하며 대답해줬습니다. 유미코 씨, 일본 음식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요리가 있나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성우는 제가 과거 연애 경험에서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연애를 할 때 저는 제 자신이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 말이 끝나자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랜만에 듣는 위로 같았어요. 일본 남성들은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제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바빴는데 성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판단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대화는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제가 일본에서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성우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삼겹살을 구워드릴게요. 대신 유미코 씨는 저한테 맛있는 일본 카레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어요. 성훈과 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갔습니다. 그는 항상 다정했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훈이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유미코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국에 오셔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실래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둘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만난 성훈은 제게 먼저 힘들진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며 제 여행 가방을 자연스럽게 챙겼습니다. 그의 배려심 깊은 태도는 그저 메시지나 화상통화로 느꼈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은 설렘과 약간의 어색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저를 잘 배려해 주었지만 저는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와 새로운 환경이 조금 낯설었어요. 성훈 씨는 저를 전통 한옥이 있는 마을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한옥의 고요하고 세련된 분위기는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정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죠. 여기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성훈 씨의 제안에 따라 저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곱게 접힌 옷감과 화려한 색감이 몸에 감기는 순간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세요. 유미코 씨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성훈 씨의 칭찬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기분이 하늘을 나는 듯 했어요. 이어서 한식당에 갔는데 돌솥 비빔밥과 전통차가 나왔습니다. 고소하고도 건강한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일본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한국 음식은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져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 가진 깊은 문화적 뿌리를 실감하며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꾸준히 연락을 주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특히 성훈이 일본에 왔을 때는 저를 위해 일본 문화를 배우려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는 일본의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유미코, 이런 요리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국 요리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라며 관심을 보였고 저와 함께 작은 신사에 가서 일본의 풍경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 있을 때는 제가 낯선 한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절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명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성우는 한국의 명절 풍습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요. 우리 가족도 유미코가 같이 와서 도와준다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한국의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성훈의 가족과 함께 전통 명절 준비를 도와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명절 음식을 만들 줄 모르는 데다 일본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에 걱정이 앞섰어요. 성훈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유미코 씨, 명절 음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들의 따뜻한 배려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고 저는 곧 전을 부치는 작은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성훈의 어머니는 제가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유미코 씨, 전을 이렇게 부드럽게 뒤집으면 예쁘게 나와요. 첫 시도치곤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졌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절날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은 저에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성훈의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코 씨, 우리 성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둘이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살짝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성훈은 저를 산책하자며 집 근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길을 걸으며 그는 처음 화상 미팅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부드럽게 저를 대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말했죠. 유미코 씨,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유미코 씨가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우리는 함께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다짐이 담긴 말에 제 마음은 더욱 깊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성훈이라는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훈과 결혼을 결심한 후 저는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과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코, 우리가 널 위해 이렇게 키웠는데 왜 굳이 멀리서 살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어머니 역시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속상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 씨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그리고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꼭 직접 만나보세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를 만나보는 것조차 꺼리셨지만 제 진심 어린 설득 끝에 결국 성훈이 일본에 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성훈은 만나자마자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드리며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진지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유미코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자란 아이가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아버지의 단호한 질문에도 성훈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미코 씨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의 답변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로 성훈을 지켜보셨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성훈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루는 성훈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을 도와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성훈이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성훈의 성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성훈은 어머니께 일본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요리를 함께하며 성훈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훈은 매 순간 부모님께 진심을 다하며 다가갔고 부모님은 그를 지켜보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성훈과 함께 저녁에 술 한잔을 나누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 딸을 끝까지 지켜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아버님 유미코 씨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행복하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아버지는 잔을 들며 흐뭇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며칠 뒤 부모님은 마침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코, 우리가 너무 경계했던 것 같다. 성훈을 보니 너를 정말 많이 아끼는 것 같구나. 특히 내 아버지가 그의 성실한 태도에 많이 감동하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 후 성훈은 미안해하며 작은 빌라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15평 남짓의 신혼집이었죠.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미코 씨, 미리 말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런 집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신혼부부가 작은 원룸이나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집에 대한 기준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둘이서 조금씩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성훈은 안도한 듯 웃으며 유미코 씨는 정말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더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신혼생활 중 가장 큰 변화는 성훈이 제가 일본 문화에서 익숙해진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이었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할 때였죠. 제가 일본식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성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일본에서 흔히 먹는 간단한 가정식인데 어렵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성훈은 제 음식을 한 입 먹어보더니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만들어주세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성훈과 함께 사는 모든 순간이 조금씩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은 일본과는 정말 많은 점에서 달랐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훈이 다가와 제가 사용한 조리도구와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미코,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은 다른 요리 준비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설거지를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러자 성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사는 집인데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정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보일 때마다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어느 주말 성훈의 부모님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어머니와 다른 여성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준비했지만 남성들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돕지 않는 건가요? 성훈은 순간 멈칫하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선 이런 모습이 흔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그 후로 성훈은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스스로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고 종종 저를 대신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께서 당황하셨지만 점차 그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성훈은 저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가치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순간들은 제가 성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지만 저를 배려하고 변화하려는 태도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런 노력이 우리 결혼 생활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훈 씨와 함께 TV를 보던 어느 날, 저는 놀라운 뉴스에 시선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성 정치인이 국제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성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권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는 이어서 한국의 경제 발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IT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아졌죠.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라고 느낀 적은 많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대화는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차 제게 맞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곳에서의 따뜻한 일상에 감사했어요. 어느 날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유미코, 한국 생활은 괜찮니? 힘든 건 없고.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 대답에 안심한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결혼 전에 반대했던 우리 마음이 가끔 미안하구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저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넘어 이제는 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성훈과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걷는 길은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그러다 문득 성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 적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항상 배려해줘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를 위해 살아가요. 그날 밤 저는 성훈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며 작은 소망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이 따뜻한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도 함께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날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소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훈과 함께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유미코, 앞으로도 우리가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따뜻함을 내 아이에게도 전하고 싶다. 내가 느낀 행복과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도 물려줘야지.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의 방식은 제게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제가 살아갈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훈과 함께하며 깨달은 것이기에 저는 더욱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